13년 전 그날의 싸움이 며느리가 되어 돌아왔다. 사람은 잊고 산다. 상처도 모욕도 심지어 복수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렇게 묻힌다고들 하지.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한다. 13년 전 내 뺨을 세게 후려치며 당신 같은 사람은 어머니가 될 자격도 없어요. 라고 소리쳤던 여자. 그 여자가 오늘 며느리로 우리 집 대문을 들어섰다. 시작은 아주 평범했다. 아들이 연애 중이라며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땐 내심 기대했다. 예쁘고 단정하고 말 잘 듣는 아가씨였으면 좋겠다고. 정말 그랬다. 그녀는 예뻤고 단정했고 웃을 땐 고개를 살짝 숙이는 모습도 얌전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얼어붙었다. 어머님 오래간만이에요. 그 목소리, 그 눈빛, 그리고 그 억지로 삼킨 웃음. 너? 나는 숨도 못 쉰 채 아들의 손을 꼭 붙잡은 그 여자를 바라봤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3년 전 어머님한테 아주 무례하게 굴었던 적이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13년 전 나는 작은 교양 학원에서 강의를 했다. 그땐 돈도 없었고 시간도 부족했고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시절이었다. 그때 내 수업을 듣던 여학생 하나가 늘 반항적인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뒤에서 내 흉을 보고 다녔다. 결국 어느 날 강의실 복도에서 그 아이와 크게 싸웠다. 내가 말했다. 인성이 덜 된 애는 아무리 배워도 그릇이 안 돼. 그녀가 울면서 소리쳤다. 당신이 뭔데 날 판단해요? 당신도 결국 돈 없는 중년 아줌마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 뺨을 때렸다. 그 일로 난 강의에서 물러났고 그녀는 떠났다. 난 그렇게 그녀를 잊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우리 집 며느리로 돌아온 것이다. 식탁에 마주 앉은 네 사람. 아들, 그 여자, 남편, 그리고 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흐뭇한 얼굴로 말했다. 첫인상이 정말 좋구먼. 이렇게 단아한 아가씨를 어디서 만났어?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가 예전에 일했던 학원에서요. 윤서가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었대요. 나는 식은땀을 삼켰다. 거짓말.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어머님께 참 많은 걸 배웠었죠. 그땐 제가 어려서 철이 없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어머님이 해주셨던 말 아직도 기억해요. 그릇이 안 된 사람은 무슨 자리를 줘도 못 채운다 라고 하셨죠. 아들의 얼굴엔 당연히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녀가 일부러 무언가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나만 느낄 수 있었다. 밤늦게 아들이 방으로 들어간 후 나는 그녀를 붙잡고 물었다. 왜 왔니? 무슨 속셈이지?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속셈이라뇨. 이젠 저도 가정이 필요하고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어서죠. 13년 전 그 일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있니? 그녀는 다가와 속삭였다. 그럼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저는 그때 일이 없었다고 믿어드릴게요. 대신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지켜만 주신다면요. 그녀가 방에 들어간 후 나는 거실에서 오랜만에 담배를 물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녀는 계획하고 돌아온 것이다. 13년 전 내가 상처 준 소녀. 내가 쫓아냈던 그 아이가 이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복수를 시작하려 한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속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진리를 내 며느리를 통해 절실히 깨닫고 있다. 그녀는 어딜 가도 사랑받을 얼굴을 가졌다. 반듯한 이목구비, 따뜻한 말투, 웃을 때 살짝 아래로 향하는 눈꼬리.
그 모습에 우리 남편은 천사가 내려왔다고 했고 아들은 엄마보다 엄마 같아서 좋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느꼈다. 그녀가 일부러 착한 며느리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는 걸. 아침 식사 자리. 그녀는 직접 끓인 미역국을 내 앞에 조용히 놓으며 말했다. 어머님, 아드님 생일이잖아요. 그래도 가장 좋아하시는 국은 어머님 솜씨니까 제가 따라 해봤어요. 남편이 감탄했고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윤서야, 엄마보다 낫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너도 너희 애 낳을 땐 며느리한테 끓여달라고 해야겠다.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짧은 말에도 반응하는 걸 보니 이 게임의 룰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우연히 그녀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았다. 노크도 없이 문을 밀자 그녀는 황급히 무언가를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다. 어머님, 들어오셨어요? 나는 애써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다가갔다. 너 요즘 일기는 써? 젊을 땐 마음 정리하려면 글을 써야 해.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네, 가끔이요.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나는 눈을 마주쳤다. 나는 내가 억울할 때마다 썼지. 그래야 참을 수 있었으니까.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말은 웃고 있지만 눈은 싸우고 있었다. 며칠 뒤 아들과 그녀가 외출한 틈을 타 나는 그녀의 방을 정리한다는 명분으로 책상을 열었다.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노트북 옆에 두꺼운 다이어리 한 권이 있었다. 속지를 넘기던 순간 나는 멈췄다. 책 리스트 복수 계획. 첫 인사에서 절대적인 순종 이미지 만들기. 과거 일은 일부러 기억난다고 말하며 아빠. 아들 신뢰 얻기 성공. 시어머니 약점 파악하기. 복수 시점 결정 추석 5가족 모임. 별첩 메모. 어머니의 예전 학원 일 당시 학생 폭행 논란 찾아보기. 남편의 사업 실패 건 기사화 가능 여부. 나는 손이 떨려 다이어리를 덮었다. 이게 뭐야? 심장이 뛴다. 피가 머리끝까지 솟는다. 그녀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녀를 불러 차를 한 잔 권했다. 윤서야, 혹시 내 책상에서 본 책은 없니? 검정색 다이어리였는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머님 물건엔 손 안 댔어요. 그래? 너희 방 청소하다가 헷갈렸나 싶어서.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님은 다 기억하시죠?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게 참 무서워요. 뭘? 기억력이요. 그게 때로는 칼보다 날카롭잖아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날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말,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내가 다이어리를 본 걸 알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 다이어리를 보이게 둔 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게임은 내가 속고 있는 척 해야만 하는 연극이자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시나리오일지 모른다. 그날 밤 내 방 책상 위에 하얀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기억은 당신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어머님. 추석.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예전 같으면 나도 전을 부치고 과일을 다듬으며 분주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가 나보다 먼저 부엌을 차지하고 있었다. 어머님은 쉬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그 말이 왜 이렇게 껄끄럽게 들릴까? 사돈 어른들이 도착하고 처남댁과 조카들까지 들어오자 집안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 중심에 있었다. 떡국을 곱게 담고 아이들 앞에서는 상냥한 이모가 되어 주었다. 와, 우리 형수님 너무 멋져요. 요리도 잘하고 인성도 좋고. 아드님 복 터지셨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몰려 있었다. 나는 거실 구석에서 가만히 그 장면을 지켜봤다. 완벽한 여주인 역할.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이 무대 위에 나를 밀어내기 위한 시나리오를 썼다는 걸. 어머님, 이 나물 좀 드셔보세요. 어머님 입맛에 맞게 간 맞췄어요. 그녀는 일부러 식탁 중앙에서 내게 권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두 입. 그런데 이상했다. 간이 너무 짰다. 윤서야, 이거 간장 넣었니? 네? 아니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멸치 액젓으로. 근데 왜 이렇게 짜지?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 사돈 어른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남편은 눈치를 보며 웃었다. 아이, 요즘 입맛이 자주 바뀌시잖아.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했네요. 역시 어머님이 하셔야 맛있나 봐요. 그 말에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잘난 체하지 말고 물러서라는 눈빛. 그날 밤 거실에서 명절 사진을 정리하던 그녀의 핸드폰을 나는 우연히 스치듯 보았다. 화면 한쪽 할 일 목록이라는 메모 앱이 보였다. 추석 미션. 식사 중 간 맞추기 실수 유도 성공. 어머니 말실수 유도 내 입장 확인. 가족들 앞에서 피해자 이미지 강조. 다음은? 그 다음 칸에는 굵은 글씨로 써 있었다. 어머니의 구학원 폭력 사건 언급 유도하기.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녀는 그날을 꺼내려고 하고 있었다. 내가 몰락한 13년 전. 그 소문. 그 오해. 모두가 날 떠났던 그 시절을.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옷장 깊숙한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검은색 주소록 한 권을 꺼냈다. 그 안엔 13년 전 그녀와 함께 문제를 일으켰던 또 한 명의 이름이 있었다. 장서희. 당시 교양학원 문제 학생 2명 중 1인. 그녀는 당시 징계를 받고 떠났고 그 후 나와 연락이 끊겼지만 어쩌면 지금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 몰래 그녀에게 말했다. 윤서야, 내가 예전에 널 잘 몰랐던 것 같아서 너한테 미안했던 것 같아.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날 바라봤다. 그날 내가 너한테 너무 화를 낸 건 사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이었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난 내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던 거 아닐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성광이 스쳤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넌 아직 너답지 않게 움직이고 있더라. 사람이 과거를 잊고 살 수 있다면 삶은 조금 덜 아팠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과거란 잊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였다. 그리고 오늘 그 흉터를 다시 짚어줄 사람이 있었다. 장서희. 13년 전 내가 강의하던 교양학원의 문제 학생 중 하나. 윤서 그리고 서희. 두 여학생은 나를 무너뜨린 주역이었다. 나는 그녀를 찾기 위해 오래된 주소록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조용한 동네 골목 끝. 한옥을 개조한 듯한 공방 앞에 서희 공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음성이 들렸다. 13년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다. 저 혹시 장서희 씨? 그녀는 날 올려다보더니 잠시 놀란 듯 멈췄다. 설마 그때 그 선생님? 나는 작게 웃었다. 기억하네. 그녀는 차를 내오며 말했다. 솔직히 잊으려 했어요. 그때 그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부분이라서. 근데 윤서가 우리 며느리가 됐어. 말이 끝나자 서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그 아이 날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이젠 며느리로 들어와 복수를 하려 해. 그 일의 진실을 말해줄 수 있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사실 그날 있었던 일 선생님 잘못 아니었어요. 뭐? 윤서가 먼저 선생님을 도발했죠.
자기 아버지가 그 학원의 후원자라며 선생님 내쫓겠다고 협박했고 저는 그냥 옆에 있다가 같이 엮였어요. 그런데 왜 그땐 아무 말도 안 했니? 저도 무서웠어요. 윤서는 늘 무서운 애였거든요. 무섭다고? 서희는 컵을 움켜쥐며 말했다. 겉으론 착하고 조용한데 속으론 계산이 빠르고 치밀했어요. 자기가 싫은 사람은 꼭 무너뜨렸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도 나중엔 피해자가 됐어요. 윤서가 날 학원에서 왕따로 만들었고 결국 난 전학까지 갔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희야,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니?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내가 누명을 썼다는 걸 증명하려면 내 말이 필요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불러주세요. 이젠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며칠 후 가족 모임이 열리는 주말 저녁. 나는 장서희를 손님으로 초대했다. 어머님, 오늘 손님 있으세요? 윤서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웃었다. 응. 옛날 제자 하나 불렀어. 반가운 얼굴이니까. 서희가 도착하자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희야? 안녕 윤서야. 너 왜 여길? 초대받아서 왔어. 그 순간 모든 식구들의 눈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윤서야, 서희 아냐? 아들이 물었다. 윤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예전에 같은 학원에서. 친구였지. 그런데 서희가 조용히 말했다. 친구였다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모두가 멈췄다. 그리고 서희가 이어 말했다. 13년 전 윤서는 선생님을 모함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등에 업고 협박했고 저까지 끌어들였죠. 그날의 진실, 이젠 말해야 할 때 같아서요. 거실은 얼어붙었다. 윤서는 입술을 물고 손을 떨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기억 안 나? 넌 늘 그래. 겉으론 얌전하게 웃지만 뒤로는 칼을 갈잖아.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윤서야. 이제 넌 내 며느리일 뿐 아니라 내 과거의 그림자야. 그녀는 결국 벌떡 일어났다. 더는 못 참겠어요. 그리고는 문을 박차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나는 공책 한 권을 꺼내 서희가 말한 내용을 조용히 기록했다. 전쟁은 시작됐다. 하지만 이젠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었다. 밤이었다. 모든 가족이 잠든 시간. 거실 불도 꺼졌고 조용한 집 안에 단 한 줄기 기척만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내 방에서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윤서의 방문 앞에 섰다. 노크도 없이 문을 밀었다. 그녀는 그 안에 앉아 있었다. 책상에 등을 돌린 채 어두운 조명 아래서 마치 내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윤서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웃었다. 익숙한 미소. 하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어머님, 서희를 불러서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넌 나를 몰랐고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윤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치밀하게 저를 몰아붙일 줄이야. 13년 전의 일 다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날 똑바로 바라봤다. 좋아요. 그렇다면 저도 어머님이 숨기고 있는 걸 하나 열어볼게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은 나를 불렀다. 표정이 어두웠다. 엄마, 윤서가 엄마가 예전에 큰 거짓말을 했다고 하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니? 엄마가 학원에서 학생을 때린 적 없다고 하셨잖아. 근데 윤서가 그때 피해 학생 진술서를 봤다더라. 진술서? 그걸 왜 이제야 꺼낸 건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윤서 괴롭히고 몰아냈다고 하던데. 나는 숨을 들이켰다. 13년 전 그 진술서는 허위였다. 하지만 그걸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엄마가 때린 적은 없어. 그 아이가 자해한 걸 나한테 덮어 씌운 거야. 근데 왜 엄마는 그땐 그냥 사표 쓰고 조용히 있었어? 아들 눈에 의심이 가득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윤서는 나보다 한 수 위였다. 장서희의 폭로 이후 시어머니가 나를 학대한다는 프레임으로 이 판을 다시 짜고 있었다. 저녁 무렵 남편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윤서가 좀 많이 예민해졌더라. 당신이 옛날부터 그 아이 싫어했나 보지? 여보, 난 당신이 좀 더 품어줘야지. 애가 맨날 눈물만 흘리더라. 그녀는 울고 있었다. 거실에서도 부엌에서도. 그리고 아들 앞에선 더 크게 울었다. 어머님이 이 집에서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저보고 옛날 일을 파헤치려면 집 나가라고 하셨어요.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녀를 믿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의 방 앞에 섰다. 문을 열자 그는 짐을 싸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윤서랑 잠시 나가 있으려고. 엄마랑 같이 있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 넌 그 아이 말을 믿니? 엄마, 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졌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지켜낸 가정, 아들을 위해 참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게 그녀의 눈물 몇 방울에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어머님, 혹시 비타민 다 드셨어요? 제가 다시 주문하려고요. 나는 미소 지었다.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윤서야, 넌 참 사람을 아주 잘 망가뜨리는 재주가 있구나. 그녀는 웃었다. 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이 내 귀를 때렸을 때 나는 잠시 내 귀를 의심했다. 그녀가 내 며느리가 지금 내게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뭐라고? 나는 조용히 물었다. 윤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 부부가 너무 힘들어요. 너희 부부가 힘들어? 네, 어머님이랑 같이 있는 게 숨이 막혀요. 나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아들을 바라봤다.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곧 동의라는 뜻이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거기엔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모아두었던 각종 서류들이 있었다. 등기부 등본 상속 증명, 남편과의 공동명의 해약 동의서. 나는 한 장 한 장 꺼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너희가 이 집을 원하니 가져가 봐라. 하지만 쉽게 넘겨줄 생각은 없어.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옷가지만 몇 벌, 화장품 몇 개. 그리고 오래된 액자 하나. 남편과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님 도와드릴까요? 윤서가 다가왔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내 짐은 내가 챙길게. 혹시 갈 곳은 있으세요? 그건 너랑 상관없지 않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집을 나섰다. 내가 수십 년간 살았던 집을. 그러나 나는 단지 물러난 것이 아니었다. 이건 후퇴가 아니라 반격을 위한 정리였다. 나는 시청 민원과 등기소를 돌며 이 집에 얽힌 법적 내용을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집의 소유주는 남편과 나의 공동명의였고 남편 사망 시 70%는 내 단독 소유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즉, 내가 집을 나가도 이 집은 내 것이란 이야기다. 나는 다시 조용히 돌아갔다. 아무도 모르게 집 앞을 지켜보며 윤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관찰했다. 며칠 뒤 남편의 친구이자 우리 집 법률자문이었던 박 변호사를 만났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윤서 씨가 요즘 이 집 명의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재산 분할 청구와 이임장을 이용해서 아드님 명의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서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럼 서명해 드려야겠네요. 정말 하시겠어요? 나는 웃었다. 가짜 서명을 받아가겠지. 그게 바로 내 함정이야. 며칠 뒤 윤서는 나를 찾았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생전에 정리 못하신 서류가 있어서요. 잠깐 도장만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자세히 읽었다. 공동소유권 포기 및 상속권 이전 동의서. 나는 눈을 감고 천천히 사인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서명이 아니었다. 나는 박 변호사와 함께 이 서류에 위조 방지 인감 코드를 심어두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 서류는 법적으로 무효가 되도록 이미 조치된 상태였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 집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곧 알게 되겠지. 그리고 덧붙였다. 이제 내 마지막 카드, 그 사람을 불러야겠다. 사람마다 숨기고 싶은 과거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윤서의 과거는 단순한 흑역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릴 만큼의 위력이 있는 폭탄 같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 내 수첩 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사람 아직 한국에 있어요? 며느님 유학 시절 건으로 얘기하신 그분이요? 최강혁 씨? 그래. 그때 조용히 묻혔지만 그 남자 윤서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알고 있잖아. 지금은 강원도에서 조용히 작은 사업하면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직접 만나러 가야겠네. 나는 며느리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버스, 기차 그리고 택시를 3번이나 갈아타. 겨우 도착한 곳은 눈 덮인 강원도 산자락 아래의 작은 수련원이었다. 조용한 정적 속 한 남자가 잔디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최강혁 씨 맞죠? 그는 고개를 들고 날 바라봤다. 누구세요? 나는 윤서의 시어머니예요. 그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다. 그 이름을 다시 들을 줄은 몰랐네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13년 전 당신과 윤서 사이에 있었던 일, 이젠 저도 알아야겠어요. 수련원 안찻집에 앉은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마주했다. 그때 윤서가 미국에서 유학 중일 때 최 씨랑 같은 연구소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땐 윤서가 아주 능력 있고 당당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뒤에 숨겨진 얼굴을 봤을 땐 진짜 무서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간단히 말하면 윤서는 제 논문을 훔쳤고 그걸로 장학금을 받고 교수 추천까지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그걸 항의했을 때 윤서는 저를 성희롱 가해자로 몰았어요. 증거가 없던 저는 결국 자퇴했고 모든 걸 잃었죠. 내 손이 떨렸다. 그런데 왜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윤서 아버지가 학교에 막대한 후원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도 못 이겼죠.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 후 한국에 들어와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잊고 싶어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야 해요. 며칠 후 나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두 불러 앉혔다. 윤서도 아들도 남편도. 무슨 일이냐며 의아해했다. 그리고 나는 최강혁을 그 자리로 초대했다. 윤서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왜 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윤서야, 내가 미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제 우리도 좀 들어봐야 하지 않겠니? 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윤서 씨에게 한때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는 그날의 일들을 정확히 또렷하게 증거 자료까지 꺼내며 설명했다. 논문 초안, 이메일 캡처, 유학 시절 추천서 원본까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다. 윤서는 결국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윤서야, 너는 항상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쪽을 선택했지. 그녀는 울부짖으며 방으로 도망쳤다. 아들은 말을 잃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끝이 아닐 거야. 넌 분명 또 어떤 수를 쓰겠지.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았다. 윤서의 탈을 하나하나 벗겨가는 이 싸움, 나는 반드시 끝까지 갈 것이다. 거실엔 달콤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부드러운 크림과 갓 잘린 딸기에서 풍기는 향. 그 중심엔 윤서가 서 있었다. 어머님, 딸기 케이크 좋아하시죠? 기분 전환 겸 하나 구워봤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내민 케이크를 바라봤다. 딸기와 생크림 위에 정갈하게 적힌 문구. 우리 가족 다시 웃어요. 그 문구는 달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다. 나는 조용히 포크를 들어 조금 잘라 입에 넣었다. 부드럽고 달았다. 하지만 어딘가 씁쓸했다. 며칠째였다. 윤서는 눈에 띄게 친절해졌다. 아침이면 과일을 갈아 가져오고 저녁이면 허브티를 건넸다. 하지만 그 다정함 속엔 어딘가 인위적인 정돈이 있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행동했고 나는 매 순간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잠은 잘 주무시죠? 어머님, 혹시 약은 끊으신 거예요? 이상했다. 나는 평생 정신과 약을 복용한 적도 없었고 지금도 약물 치료는 받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는 일부러 그런 말을 가족들 앞에서 흘리듯 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아들은 나를 조용히 불렀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라니? 요즘 윤서가 엄마가 밤마다 혼잣말하고 자꾸 문을 열고 나간다고 하던데. 뭐? 혹시 불면증이나 그런 거 있으세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요. 정신적으로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제야 알았다. 윤서는 시어머니 정신 이상설을 조금씩 퍼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무기가 눈물과 피해자 코스프레였다면 지금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어머니라는 프레임이었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비밀 서랍을 열어 오래전 남편이 남긴 문서를 꺼냈다. 그건 윤서의 출생과 관련된 서류였다. 출생신고 윤서 2001년 7월 14일. 생모 민지영. 법적 양육권자 최영만. 혈연관계 불일치에 따른 친생부 부정확인 결과 포함.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윤서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오기 전 이미 그녀의 생부와 법적 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단 한 번도 내게 이 서류를 말하지 않았다. 아마도 윤서를 받아들이기 위해 조용히 묻어둔 진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진실은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윤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윤서야, 딸기 케이크 맛있었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요? 제가 어머님 입맛은 잘 맞추죠? 그래. 달콤한데 알고 보면 독약 같더라. 그녀는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놨다. 내 출생신고 서류야. 그녀는 그걸 보자마자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이걸 어디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날 미치게 만들려고 했지. 정신병자 만들면 집도 남편도 다 가질 수 있을 테니까. 그녀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 어떤 미소도 그 어떤 연기도 지금은 통하지 않았다.
이걸 공개하실 거예요? 넌 나를 가족이 아니라 장애물로 봤지. 그럼 난 방어할 권리가 있어.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윤서는 방에 처박혀 나오지 않았고 아들도 침묵 속에서 고민에 빠져 있었다. 나는 알아차렸다. 이제 윤서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윤서가 처음 시집 와서 우리 가족에게 한 말이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고 아버지는 저희를 버리셨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 가족 모두 그녀를 동정했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었다. 나는 민지영, 윤서의 생모를 찾기 위해 한 보육시설을 방문했다. 13년 전쯤 민지영이라는 분이 여기에 아이를 맡기셨다고 들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분은 당시에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혼자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아무 말 없이 종적을 감췄죠. 혹시 그 딸아이 이름이 기억나세요? 원장은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다. 여기 있네요. 윤서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몇 달 후 또 다른 여성이 와서 윤서를 자신의 딸로 입양하겠다고 했어요. 그분이 지금 윤서 씨의 법적 어머니입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윤서에게는 출생의 비밀뿐 아니라 2명의 장례식이 있었다. 첫 번째는 민지영. 그녀는 몇 해 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자살 전 유일한 유언장이 있었다. 내 딸 윤서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마세요. 그녀는 나를 죽였어요. 두 번째는 민지영의 법적 자매 즉 윤서의 양어머니. 그녀 역시 몇 년 전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 그때도 수상한 점이 많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이 모든 퍼즐은 윤서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나는 박 변호사에게 요청해 민지영의 유언장을 받아냈다. 그 속에는 윤서가 어머니와 다툰 후 고의로 약을 바꿔치기 한 정황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정신병약을 복용 중이었고 윤서는 그녀에게 복용 중단을 유도했다. 그 후 지영은 정신이 무너졌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마치 시나리오처럼 윤서는 바로 다음 해 우리 아들에게 접근했다. 나는 유언장을 들고 윤서를 다시 불렀다. 이름 참 아름답더라. 윤서. 하지만 그 이름 뒤엔 2번의 장례식이 숨겨져 있지? 그녀는 내 말을 듣고도 침착한 척했다. 어머님, 또 무슨 근거 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유언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놨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이야. 사망 전에 너를 유산 수혜자 명단에서 제외했고 이유까지 써두셨더군. 윤서는 그 종이를 쳐다보다 조용히 무너졌다. 그 여자는 날 버렸어요. 날 원망만 했고 사랑 같은 건 준 적 없어요. 그래서 죽게 내버려 둔 거니? 전 그냥 지쳐 있었어요. 계속 소리 지르고 나한테 욕하고. 그게 몇 년을 지속됐어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다. 며칠 후 아들은 내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윤서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어요? 왜? 요즘 이상해요. 자꾸 악몽 꾼다고 소리 지르고 자기한테 무서운 편지가 온다면서.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잊고 싶었던 과거에 스스로 갇혀 이제는 그것에 질식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거실 한가운데 윤서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또 하나의 딸기 케이크 그리고 칼.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어머님 이 집 제가 왜 오고 싶었는지 아세요? 왜? 이 집은 따뜻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있었고 밥 냄새 나는 저녁이 있었어요.
그런 게 나에겐 없었어요.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목적은 사랑이 아니라 잃어버린 권력의 복수였다는 걸. 어머님, 윤서가 조용히 내 방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만하시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저도 알고 있어요. 유언장, 출생 서류, 그리고 최강혁 씨까지. 어머님이 준비한 것들 꽤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아무 대꾸하지 않았다. 윤서는 천천히 내 책상 위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 저를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넌 이미 흔들리고 있어. 숨기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 하지만 살아남는 건 진실을 말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통제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나는 섬뜩한 소름을 느꼈다. 윤서는 뒤돌아 문을 닫기 직전 속삭이듯 말했다. 어머님이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입 다무세요. 그날 밤 나는 서재 문을 잠그고 오래된 나무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남편이 생전에 남긴 하얀 USB 하나가 있었다. 유언 가족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 남편은 투병 중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보다 먼저 떠나지 않는 이상 이 영상은 꼭 당신이 꺼내야 해. 윤서에 대해 내가 알아낸 것들이 있어. 혹시라도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까봐 남기는 거야.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이 USB는 전세를 뒤엎을 수 있는 무기였다.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남편의 사진이 걸린 거실에 모두가 모였다. 윤서는 침착한 표정을 지었지만 발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들도 남편의 생전 영상이란 말에 놀란 눈치였다. 여보, 이 영상을 당신이 직접 찍었다면 그건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남긴 말일 거야. 나는 USB를 TV에 꽂았다. 화면 속 남편이 나왔다. 투병으로 많이 야윈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아마도 내가 떠난 후 무언가에 휘말려 있을 거라 생각해. 나는 윤서에 대해 여러 의문을 갖고 조사했었고 알게 된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긴다. 영상은 구체적이었다. 윤서가 과거 연루된 두 여성의 죽음, 그녀의 출생과 가족 배경, 최강혁 사건 정황, 심지어 결혼 전 우리 아들에게 접근한 시점부터의 계획된 움직임까지. 모든 게 날짜와 자료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거실엔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입을 다문 채 윤서를 바라봤다. 윤서는 결국 폭발했다. 그게 다 진실이란 보장 있어요? 죽은 사람의 말이니까 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내 입으로 직접 해명해봐. 윤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남편은 천천히 일어났다. 윤서야, 난 널 믿고 싶었지만 이건 너무 많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는 내게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들이 나한테 뭘 했는지, 내가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는지. 그 발버둥이 남을 짓밟는 방식이었어선 안 됐지. 그날 밤 나는 다시 혼자 앉아 남편의 영상을 돌려봤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이어져야 진짜지. 당신이 마지막까지 이 가족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살아남는 자는 진실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직면하고 견뎌내는 자다. 영상이 끝난 지 이틀이 지났다.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집안은 말 그대로 폭풍이 지나간 폐허처럼 정적만이 감돌았다. 아들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윤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방문 앞에 놓인 식사는 항상 그대로였다.
그리고 나는 기다렸다. 그 누구도 아닌 아들의 선택을. 엄마,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늦은 밤 주방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다. 그 영상 다시 봤어요. 아빠 목소리 그림이래요. 그 아이가 이 집을 완전히 뒤엎어 놓을 줄 몰랐지. 사실 처음 윤서를 만났을 때부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떤 점에서? 너무 빨랐어요. 우연히 파티에서 만났고 그녀는 제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제가 다니는 회사 인턴 면접에도 우연히 같이 왔었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야? 그땐 그녀가 절 좋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랑받는다는 착각이 필요했던 시기였거든요.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아들은 두 손을 모으며 말을 이었다. 근데 이상하죠? 결혼 후부터 윤서는 항상 엄마와의 갈등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들려고 애쓴 느낌이랄까. 그걸 느끼고도 왜 가만히 있었니? 저는 어머니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떤 여자도 엄마를 이길 순 없을 거라고. 그게 오만이었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뭘 숨기고 있었는지 알겠어요. 그날 저녁. 윤서는 처음으로 거실에 나왔다. 말라붙은 입술, 피곤에 절은 눈, 그리고 손에 들린 작은 상자. 이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우리는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편지 한 통과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목걸이가 있었다. 이건 어릴 적 엄마가 남긴 거예요. 그녀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윤서야, 나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널 키우는 게 늘 버거웠고 나 스스로도 매일 흔들렸어. 하지만 너는 꼭 살아남아야 해. 누구도 널 대신해 주지 않을 테니까. 윤서는 천천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날 사랑했어요. 나만의 방식으로라도. 하지만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망가뜨릴 권리는 없어. 알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 집에 온 것도 따뜻함을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걸 얻는 방법을 나는 잘못 배운 거예요.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한마디. 윤서야, 아들이 입을 열었다. 우린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어.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이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 전에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인지 나는 보고 싶어. 그럼 기회는 주시는 거예요? 단 하나뿐이야. 다시 누군가를 조종하거나 과거를 감추려 한다면 그땐 나도 놓을 거야. 그녀는 무너지는 듯 고개를 떨궜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아이가 선택한 건 용서가 아닌 기회유예. 그게 옳은 선택일지는 이제 시간만이 답해줄 것이다. 남편의 유언 영상이 공개된 이후 나는 그의 서재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의 습관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중요한 건 절대 한 번에 다 꺼내지 않는다는 것. 늘 단서를 나눠두고 누군가 찾기를 원할 때 드러나게 만드는 사람. 나는 그의 낡은 서류함 뒷면 비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익숙한 필체로 적힌 작은 봉투 하나. 마지막 퍼즐 영민에게 전해줘. 그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메모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윤서와 그리고 내 아들 영민의 모습이 있었다. 나는 아들을 불렀다. 영민아, 아빠가 남긴 게 하나 더 있어. USB를 연결하자 남편의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다. 영민아, 이건 너에게 남기는 아빠의 마지막 이야기다. 영상 속 남편은 어딘가 더 무겁고 진지했다. 너와 윤서는 이미 대학 시절에 만난 적이 있지. 넌 기억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서는 그때부터 널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당시 내 SNS 계정과 활동을 모두 분석했고
내 취향, 내 루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약점을 알고 접근했다. 영상은 계속됐다. 그녀가 너에게 접근했던 그 파티, 사실은 내 친구가 아닌 그녀가 조직한 모임이었단다. 처음엔 나도 믿고 싶었지만 내 정보망은 날 속이지 않았어. 그녀가 내 친구 2명과도 사전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 내가 취업 준비로 힘들던 시기, 그녀가 우연히 나타난 건 전부 계획이었지. 아들은 눈을 감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럼 나랑 결혼한 것도 그녀는 너를 사랑한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작은 분명 목적이었다. 윤서의 어머니와 내가 과거에 엮여 있었고 그녀는 그 빚을 너와의 결혼으로 갚으려 했던 거야. 나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짐을 느꼈다. 남편이 생전에 윤서의 어머니와 사업상 금전적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의 가족이 망가졌다는 것. 윤서는 그 기억을 복수로 감췄던 것이다. 엄마, 아들은 무너지듯 말했다. 내가 사랑한 건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사랑은 항상 진실에서 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 내가 그 진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지. 윤서를 용서해야 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판단해야 해. 사랑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랑이 증오를 이길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 며칠 후 윤서는 짐을 싸고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엔 자필로 적은 편지 한 장. 어머님,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건 복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처음으로 가족이란 게 어떤 건지 느꼈습니다. 어머님의 집밥, 아버님의 낡은 사진, 영민의 서툰 위로. 그 모든 게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떠나겠습니다. 남기고 간 건 미안함과 진심입니다. 나는 그 편지를 접어 넣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가 처음부터 악인이었던 걸까? 아니면 세상이 그녀를 그렇게 만든 걸까? 그녀는 떠났고 집안은 다시 고요를 되찾은 듯 했다. 햇빛이 거실로 들어오고 주방에선 조용히 밥물이 끓었다. 나는 다시 예전처럼 하루를 시작했지만 무언가 빠져 있었다. 식탁 한 구석, 항상 윤서가 앉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윤서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아들은 그녀에게서 이혼 서류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엄마, 그냥 사라졌어요. 짐도 반만 싸두고 그대로요. 나는 말없이 그녀의 방을 둘러봤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왠지 낯설었다. 그녀는 흔적을 지운 게 아니라 남긴 것 같았다. 그 순간 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윤서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직접 그렸다고 한 유화였다. 초록빛 정원에 누군가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여인의 모습. 나는 갑자기 그 그림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가까이 다가가 그림을 떼어냈을 때 뒷면에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메모지가 발견됐다. 거기엔 단 한 줄. 어머님, 전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이상한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수취인은 아들 영민. 아들이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낯익은 물건 하나. 바로 내 남편이 생전에 항상 갖고 다니던 만년필. 하지만 그건 장례식 후 실종되었던 물건이었다. 이거 어떻게? 함께 동봉된 종이엔 붉은 펜으로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당신 아버지가 숨긴 건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실의 반대편, 그가 망설였던 마지막 비밀을 찾으세요. 우리는 혼란에 빠졌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윤서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기록을 다시 뒤졌다. 그의 오래된 메모장 그리고 서재 서랍. 그러다 발견한 노란색 봉투 하나. 거기엔 낯선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단독주택.
바로 남편이 생전 자주 다녀온 적이 있다는 곳이었다. 나는 아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그 집은 오래되어 문짝도 삐걱거렸고 안에는 먼지와 정적만이 가득했다. 거실 한복판, 책상이 하나 있었다. 그 위에는 영상 테이프 하나와 유리 액자에 꽂힌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남편과 낯선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가 함께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저건 아들도 숨을 삼켰다. 윤서야. 그 순간 모든 게 이어졌다. 남편은 생전에 윤서와 무언가 연결돼 있었다. 과거의 비극, 책임, 그리고 감춰진 가족의 또 다른 그림자. 그녀는 왜 돌아오지 않았는가? 왜 마지막 힌트를 남기고 떠났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말한 끝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서가 사라진 지 한 달.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아직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은 여전히 윤서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회사로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내 눈치를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윤서. 손글씨로 정성스레 적힌 편지와 USB 하나가 동봉되어 있었다. 나는 USB를 바로 재생했다. 화면 속엔 낯익은 장소. 남편이 생전 자주 갔던 그 외곽의 단독주택이었다. 윤서가 화면에 등장했다. 검은 셔츠, 창백한 얼굴,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목소리. 어머님, 그리고 영민 씨. 이건 제가 남기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건 복수 때문이었어요. 엄마를 망가뜨린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버지 같은 존재를 빼앗긴 분노. 하지만 이 집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고, 아침 인사를 건네는 사람을 보았고, 제가 지켜주고 싶다는 감정을 알게 되었어요. 화면 속 윤서는 길게 숨을 내쉰다. 어머님은 저를 의심했고 때로는 미워하셨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가족이라는 증거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로 원했던 건 아마 복수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편지는 이렇게 끝맺었다. 제가 떠난 이후 혹시라도 저를 찾게 된다면 그건 제가 아직 용서받고 싶다는 뜻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떠나겠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화면을 껐다. 아들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엄마? 나는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이란 게 그런 거야. 완전한 진실 위에 쌓이지 않아도 때론 용서할 수 있게 되거든. 며칠 뒤 우리는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를 남긴 곳. 하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창고처럼 정리된 내부,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단 하나. 식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 속에는 우리가 함께 웃던 추석 저녁의 가족 사진이 있었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아들은 종종 바다로 여행을 떠났고 나는 다시 식탁을 차리며 그녀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다. 창밖에서 햇살이 스며들 때면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흔적처럼 마음이 간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언젠가 그녀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그땐 꼭 말해주고 싶다. 이젠 정말 우리 가족이 되어줘. 복수로 시작된 인연은 가족이란 이름 앞에서 흔들렸고 무너졌고 다시 일어섰다. 사랑은 때로 용서보다도 더 어려운 선택을 요구한다. 그날의 진실이 모든 걸 끝낸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시작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살아있다.